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송진여대학교 정책과 김상입니다. 이 파업중 대체근로 금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이거를 발의를 해서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 6개, 7가지 꼭지를 집어넣어서 지금 안이 발의가 됐고 법률안이 그래서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이 그래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검토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누구도 어느 국회의원도 발의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추경호 의원이 이거를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꼭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2~3꼭지, 그 중에서 한 3꼭지 정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제 자료에 노동 상권의 헌법적 권리 여부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나라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파업 중 대체 근로가 허용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이 표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파업 중 대체 근로라는 건 뭐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파업을 했을 때 근로자들은 이제 그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장이 공장이든 뭐든 가서 사업장이 스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 제대로 생산을 못 하게 돼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 외부 인력으로 지금 안 돌아가는 그 사업장, 공장을 돌릴 수 있느냐,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든가 이퀄 후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노무 제공을 안 하면 근로 서비스를 제공 안 하면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외부 인력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금지되고 있는 거죠. 그 관련해 가지고 우선 노동 상권의 그 헌법적 권리 여부를 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얘기하는 노동 상권이 온전하게 다 헌법적 권리로 들어가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법률적인 권리고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성문 헌법이 없고, 독일의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 단결권이 헌법 9조 3항에 있는데 모든 사람, to everyone and for all professions,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직업에 걸쳐서 단결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만의 단결권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모두 그리고 모든 직업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요. 스위스의 경우에도 단결권만 되어 있고 네덜란드는 이 노동 상권이 그 헌법에 없고요.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단결권이 다른 결사권, 그러니까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덴마크, 노르웨이는 이 노동 상권이 다 없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의 경우에도 단체 행동권만이 14조에 근로자, 사용자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단결권이 다른 이익단체들과 함께 13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소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다 또 파업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나라들이 다 노동 상권이 헌법적 권리로 되어 있고 일본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960년대 초까지 소위 미쓰이 미케 탄광 노조 파업이라든가 이런 걸 엄청난 노사분들 겪으면서 13년 오일 쇼크 이후에 안정이 된 노사관계가 안정이 된 그런 나라고요. 한국 여러 아시다시피 다 있는데 지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이 선진국이 되느냐 마느냐의 그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게 지금 제가 얼추 이게 몇 나라를 가져왔고요. 이게 그러니까 18개 나라에 대해서 세계씩 하면 48개죠. 48개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X가 48개가 있는 중에 24개가 동그라미예요. X가 또 24개,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그런데 우선 상황이 이렇다는 거, 다른 나라가 어떻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제가 무슨 이 헌법까지 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헌법적인 권리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 이 나라들이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다 OECD 국가들이죠. OECD 국가에서 지금 35개로 늘어났죠. 35개 맞습니까?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고요. 파업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가 고용노동가 찾아봤나봐요. 그 어느 나라가 그럼 우리와 같은 파업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 했더니 아프리카의 말라위가 나타났어요. 말라위. 근데 그 나라는 1964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1953년 3월 8일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이 이때 제정이 되고 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전 전이죠. 휴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소위 노동의 근본적인 아주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1953년 3월 8일 날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된 법에 대체근로 금지가 들어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대체근로 금지는 우리나라의 거북선이나 뭐 금속활자 같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어떤 법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파업중 대체근로 금지. 그러니까 말라위보다도 앞서 있는 거죠. 한 11년 앞서 있잖아요. 64년도에 말라위가 독립을 했으니까. 그러고서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 막 찾아봤는데도 이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고 있는 나라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조법이라고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이든가 하여튼 지금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이 합쳐져가지고 지금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노조법 43조에 사용자가 쟁의행위, 파업으로 대표되는 거죠.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파업권과 사용자의 영업권, 경영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걸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노사관계가 소위 마켓 메커니즘, 시장 기제에 의해서 견제되고 균형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몇 나라들을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귀를 거절하면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거 특히 이코노믹 스트라이크, 경제적 파업의 경우에 파업을 두 가지로 나눌 때 경제적 파업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파업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경제적 파업이라는 건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파업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복귀를 거절하게 되면 일정하게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고요. 도급 가능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 도급 하도급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도급 하도급을 줄 수 있고, 다만 독일의 경우에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는 건 지금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 도급 하도급 줄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업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 이 발표문의 제목은 저는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라고 했는데요. 노동조합이 순기능이 있거든요.
소위 그 집단적 의사소통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부분이 있으니까 노조가 제자리를 찾게끔 함으로써 노조의 순기능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노동조합도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게 그 항공 관제사 노조 파업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대체 근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항공 관제사 노조, 그 펫코라고 얘기되는 이 항공 관제사 노조의 경우에 이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고임금 화이트 칼라 노조로 전형적인 소위 귀족 노조 또는 엘리트 노조라고 노조였습니다. 1981년 레이건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된 한 2, 3개월 지나가지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60년대부터 계속 파업을 해가지고 상당한 여러 가지 이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그리고 한 8월 돼가지고 파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8월 초인데요. 근데 이 항공 관제사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문성과 중추적 역할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체 탄력성이 매우 낮은 그런 직종입니다. 따라서 대체 탄력성이 낮으면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낮게 되고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임금을 많이 올리더라도 노동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거니까 교섭력이 커져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뭐 임금으로 대표되는 임금 및 근로 조건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노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러니까 엘리트 노조였고 귀족 노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군 출신이 많았고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니었지만 군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고임금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린지 베니핏을 누리는 그런 직종이었는데 1981년 8월 3일 날 페트코가 그 연방법이 금하는 파업을 단행하게 됐는데 이때 레이건은 이 파업을 미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000명 중에서 1,300명이 복귀를 했는데 그리고 한 12,000명이 이제 복귀를 안 한 상황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을 천명을 했고 동시에 교통부 장관에게 대체근로 및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를 해서 항공편의 한 50% 정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44시간이 지난 8월 5일 복귀하지 않은 11,345명을 전원 해고했고 평생 연방 공무원이 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 빈자리에 대체 근로자로 파업 불참 근로자, 감독자, 군의 항공 관제사 등을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3년이 걸리는 항공 관제사를 양성을 해서 충원하는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파업 전의 인력 수준을 회복하는데 한 10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대체 근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항공 관제사 노조는 이제 벌금이 부과되었고 결국 파산하게 돼서 81년 8월에 파업하고 81년 10월 22일 날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노동위원회에서 단체 교섭권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로서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980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 페트코라는 항공 관제사 노조가 레이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가구 유권자의 그러니까 그 가구원 중에 노조원인 그런 가구 유권자의 45%가 레이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자기를 지지한 노조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항공 관제사 노조에 대해서 대체 근로를 단행을 했고 그 파업에 대해서 파업했을 때 그리고 이제 80년 선거가 있었고 4년 뒤에 8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조 가구 유권자의 46%가 레이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레이건의 노동정책을 노조원들도 지지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1981년 1월 2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건이 취임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3달도 안 돼가지고 암살을 당할 뻔하잖아요. 3월 30일 날. 그리고 12일 만에 퇴원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서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항공 관제사 노조 파업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함으로써 강력한 지도자로 각인이 되게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는 국내의 국내 정치에서의 리더십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소련 지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줘서 향후 대소련 외교에서 레이건이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건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항공편 축소, 공항 이용의 불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에 증대된 많은 비용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결코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 파업에 대한 레이건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평가가 있는데, 파업적인 근로자를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통령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해서 사용자의 영업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었고, 사용자와 노조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게 되었고, 임금이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되는 알렌 그린스피는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당시에는 매우 논란적이었던 국내 조치는 1982년 8월 항공 관제사들의 해고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하는 연방 공무원의직을 박탈한다는 법을 적용했고, 이 조치는 어떤 대통령도 그 법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동요시켰다. 주지하듯이 레이건 대통령이 승리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이전에는 충분히 행사되지 않았던 민간 기업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과 해고에 대한 재량권의 법적 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한 이 조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조셉 맥커티는 30년이 지난 2011년 8월 3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칼럼에서 사실 이런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30년 전 오늘 항공 관제사들이 불법 파업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 13,000명의 항공 관제사를 해고하겠다고 레이건 대통령이 위협했을 때 그는 대통령직을 탈바꿈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직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중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이 대체 근로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업권과 그 다음에 영업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도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서 나오는 노사 간 무기 대등의 원칙, Principles of Equal Weapons라는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파업권이 보장되면 사용자의 대체 근로 인력 투입권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 사업장 내의 인력만을 대체 근력으로, 그러니까 내부 인력만을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 근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므로 영업의 자유나 또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업 중에 대체 인력, 외부 인력으로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원이 파업을 했을 때 이 파업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외부에서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조원들도 다 스킬이 있고 숙련되어 있는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럴 때 파견 근로자가 상당한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견 근로를 통해서 대체 근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로서 대체 근로에 대체 인력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파업이 종료된 후에 복직할 때 그것도 쉽게 이제 복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 인력으로 파견 근로가 고용되어 있다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고용이 해지돼서 쉽게 노조원이 복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추경호 의원도 한 꼭지로 그게 나오는데, 대체 근로가 허용이 되려면 파업 중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이 허용이 돼야 된다. 적어도 파업 중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파견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의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요. 16조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그 불법 파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것이, 그 현대자동차 같은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 근로가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적어도 파업 중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체 근로가 가능하려면 파업 중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조 업무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이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도 여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생산 업무 등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직접 생산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을 파업 중인 사업장에는 허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 개정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근로라는 거와 동절의 양면관계에 있는 게 직장 정보 파업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체 근로를 하려면 직장이 정보돼 있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동절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뭐 직장 정보 파업은 금지하고 대체 근로는 계속 금지하겠다는 요번에 어떤 안은, 이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동절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 정보 파업을 금지했을 때 대체 근로 안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파업 중 대체 근로가 가능하려면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옛날 법이 1997년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쟁의를 사업장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사회 치안 차원에서 지금 본 거예요. 사실 노동 이슈가 언론에서 사회면에서 다뤄집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사회면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경제면에서 다뤄져야 된다, 노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서 이거 배치도 사실은 경제부처 쪽으로 경제부서로 이게 노동, 고용 이런 것이 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부서로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언론도 이게 사회면에서 무슨 노사분기라는 게 취급이 되고 있고, 노동 이슈들이. 아무튼 이 97년 이전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외국에서는 파업의 다른 의미가, 파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워크아웃이라고 씁니다. 워크아웃.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WALK-OUT. 그러니까 파업적인 근로자는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로 제공을 안 하니까, 근로 서비스를 제공 안 하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파업적인 근로자는 인원수와 장소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업 불참 근로자나 대체 근로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하러 직장에 가는 그런 근로자들을 피켓선을 가로질러 간다는 크로스 피켓 라인이라는 말이, 이게 수거입니다. 크로스 피켓 라인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직장에 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업 불참을 하거나 대체 근로하는 그런 뜻으로 크로스 피켓 라인이라는 단어, 수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브리티시 팝송에는 이 제목이 그 브리티시 팝송도 있어요. 크로싱 피켓 라인이라는. 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간에 크로싱 피켓 라인이라는 그런 말이 쓰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노조법은 주요 시설에 대한 직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42조에. 그게 이제 97년 개정되면서 바뀐 건데, 주요 시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시행령 21조, 그 같은 노조법 시행령 21조에 실제로 모든 파업은 직장 점거 파업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이 돼가지고요.
복도라든가 식당 이런 게 직장 점거할 수 있거든요. 복도, 식당 이런 게 점거가 되면 그럼 뭐 다 점거되는 겁니다. 운동장 이런 게 점거돼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시위, 농성, 소음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만 경찰력은 사용자가 요청해도 개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직장 폐쇄뿐인데, 그러니까 직장 폐쇄를 해야만 파업 근로자를 직장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직장 점거 파업이 불법이므로 실질적으로 직장 폐쇄가 파업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사용자가 이퀄 푸팅이 아닌 거죠. 사용자가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직장 폐쇄를 해야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직장 폐쇄를 하지 않아도 파업하면 워크아웃 벌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직장 점거 파업이 불법이 되니까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직장 점거 파업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직장 폐쇄를 했을 때 한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자가 또 직장 폐쇄를 할 수 있고, 더더욱 이 직장 폐쇄를 한 다음에는 노동조합은 이 직장 폐쇄의 적법성을 사법부에 이제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한테,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노동조합은 이 직장 폐쇄가 적법한지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게 되고요. 근데 노조법에는 노조가 쟁의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노조가 직장 폐쇄의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소송을 하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그 적법성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또 불확실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직장 폐쇄가 적법하지 않은 소위 공격적 직장 폐쇄로 판결이 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요. 이게 사실은 노동조합 관련해서 부당해고를 했다. 그럼 사용자 개인이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기업이 처벌받습니다. 벌금이나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사용자 개인한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아주 엄한 거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한테.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결정할 때는 각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불법 직장 폐쇄가 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형을 받게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에는 해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고,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으로서 교원이 기관장인 경우 직장 폐쇄를 단행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모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용자는 노조보다 매우 불리하고, 노조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장에게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장은 그냥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우에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점거 파업 금지는 파업 불참 근로자와 대체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직업의 자유, 또 어떤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거, 또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를 해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